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근무 중인 양동훈이라고 합니다. 검진 목적 혹은 그 외 다양한 이유로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면 종종 대장에 폴립이 있다고 진단받기도 하고 또 드물게는 조기 대장암이나 직장의 신경내분비 종양 같은 질환을 진단받기도 하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가 뭔지 헷갈려요. 대장 폴립, 조기 대장암, 직장 신경내분비 종양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대장, 직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식도를 통과해서 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위에서 1차 소화된 음식물은 소장을 거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찌꺼기와 수분 일부가 대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대장은 우리 몸에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대장에서 만들어진 대변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항문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대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가지는데 이 화살표 방향 보시면은 왜 이름을 상행결장, 하행결장 이렇게 붙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구불결장에 해당이 되는데 이 모식도보다는 실제로는 훨씬 더 굴곡이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이제 대변이 이동하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항문 쪽으로 내시경을 삽입해서 대장 안쪽을 관찰하는 검사인데요. 이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장암을 예방하고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검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진 목적의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폴립, 다른 말로는 대장 용종이라고도 하죠. 대장 폴립이 흔히 발견이 되고 좀 더 드물게는 대장암이나 직장 신경내분비 종양 같은 병변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외에 암과는 관계없는 염증성 병변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장 폴립, 대장 용종이라는 말은 좀 친숙한, 어쩌면 좀 익숙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장 폴립은 대장 안쪽에 생긴 작은 혹을 부르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처럼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납작하게 생긴 폴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 폴립 혹은 대장 용종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조직검사 소견하고는 관계없이 이 내시경에서 보이는 유관 소견을 바탕으로 붙인 용어라서 이렇게 선종이나 증식 폴립, 염증 폴립, 좀 드물게 발견되는 과호종 폴립 이런 다양한 병변들을 모두 통칭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선종이나 목 없는 폴립의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폴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증식 폴립이나 염증 폴립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없는 폴립입니다. 이제 과호종 폴립이라고 해서 좀 드문 유전 질환에서 발생 가능한 폴립이 있는데 이 경우 일부에서는 대장암으로 진행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저는 주로 이 좀 드문 과호종 폴립은 제외하고 나머지 폴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 선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폴립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요. 크기가 작고 조직학적으로도 좀 얌전한 이런 작은 선종이 크기가 커지면서 혹은 조직학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작은 선종에서 대장암까지 진행하는 데는 대개 10년 내지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보다 짧은 적절한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혹시라도 선종이 발견되면 이렇게 내시경으로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으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폴립은 주변 대장 점막하고 썩 잘 구분이 되지 않죠. 색깔이 좀 비슷하고
그렇게 돌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살펴봐야지 내시경 의사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대장 선종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폴립이고,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대장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폴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폴립도 이런 목 없는 톱니 폴립이라는 것도 내시경으로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써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식 폴립은 암으로는 진행하지 않는 폴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중에 증식 폴립이 발견되었고 제거했다 하더라도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크기가 좀 큰 경우에 혹은 직장보다 좀 더 상방에 이런 큰 증식 폴립하고 비슷한 폴립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목 없는 톱니 폴립하고는 구분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폴립도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폴립 중에 하나인데요. 원인이 뭐가 되었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장의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제 폴립, 용종 형태로 남게 되는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외래에서는 환자분들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피부에 좀 심하게 생긴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남긴 그냥 약간 튀어나온 흉터와 같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궤양성 대장염처럼 이렇게 장 넓은 범위에 장기간에 걸쳐서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하는 이런 질환의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염증성 폴립이 남기도 하는데요. 보기에는 뭔가 좀 험악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자체로는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은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냥 놔둬도 되는지 한 걸 텐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폴립,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 선종이나 목 없는 톱니 폴립 같은 것들은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제거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폴립인지 그냥 놔둬도 되는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없는 폴립인지 어떤 경우는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에 따르는 합병증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좀 드물기는 하지만은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폴립임에도 불구하고 폴립의 표면에서 출혈이 유발되어서 빈혈이나 혹은 유관으로 혈변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염증 폴립 중에 일부 좀 큰 폴립이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소아 폴립이라는 것도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암 예방 목적이 아니라 증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질문 받는 시간을 따로 이제 가질 거고요. 또 지금도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는데 제가 외래에서 종종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미리 답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장 선종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제 이 대장 선종이라는 게 암으로 갈 수 있는 폴립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이후로 매년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대장 선종을 제거한 후에 매년 굳이 대장 내시경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대장 선종이 있었던 분들 중에서 일부는 선종을 제거한 후에 이 대장암이나 혹은 진행한 선종이 생길 위험이 비교적 짧은 시기 내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환자에서는 제거를 한 다음에도 정상 대장 내시경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대표적으로 절제한 폴립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크기가 1cm 이상인 선종이나 톱니 폴립을 제거한 경우라든가 혹은 이런 선종, 톱니 폴립 같은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폴립을 여러 개 제거한 경우 혹은 약간 어려운 의학 용어입니다만은 고등급 이형성이라고 하는 조금 이 의학 현미경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안 좋은 소견을 보이는 선종인 경우 톱니 폴립 중에서도 현미경적으로 조금 더 안 좋은 이형성을 동반한 폴립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좀 짧게 한 3년 뒤에 가져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런 폴립을 이렇게 제거한 경우에는 앞으로 대장암 또는 대장암에 가까운 이 진행한 선종이 발생할 위험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 폴립을 제거한 분들에 대해서는 더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종을 10개 이상 제거한 이런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짧게 대장 내시경을 하시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10개 이상 선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저희가 1년 뒤에 검사를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10개 이상이 아니고 하나를 제거했더라도 크기가 2cm 이상이면서 폴립이 한 2조각 정도로 이렇게 혹은 3-4조각으로 분할되어서 절제가 된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는 좀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10개 이상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만에 저희가 내시경 검사를 하시라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 전결이 좀 충분치 않아서 폴립이 없었거나 폴립이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자체가 충분히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내시경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검을 받으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100%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사 중에 환자분께서 협조가 잘 안 되시거나 혹은 통증 호소가 좀 심해서 검사를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끝내어서 좀 충분하게 관찰을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권고하는 기간보다는 조금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가족력이 있어서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신 분들도 외래에서는 꽤 많이 방문을 하시고 또 이런 분들께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묻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장암 가족력이 아주 좀 특수한 유전성 질환을 갖다가 의심하게 할 정도의 강한 가족력이 아니라면은 추적 관찰 내시경 간격을 앞당기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나 린치 증후군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유전적인 가족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 간격도 짧아지고 해당 유전 질환이 있는지를 좀 평가하는 검사도 받으셔야 됩니다. 대장 폴립 그리고 대장 선종 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기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장은 아까 이제 좀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초반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단면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관 형태 혹은 튜브 형태로 이루어진 장기이고 이 장벽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그려보면은 점막층, 점막 하층, 근층, 장막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장암이 몇 기냐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 파고든 깊이가 일단 중요한 요인이고요. 암이 얼마나 파고들었느냐, 그리고 이 장 바깥쪽에 이제 림프절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런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좀 더 멀리 간이나 폐와 같은 아예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병기가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암이 파고든 깊이만을 저희가 따졌을 때 이 파고든 깊이가 장벽의 얕은 층에 해당이 되는 점막층과 점막 하층까지만 파고든 경우에는 조기 대장암이라고 분류를 하고 요 사진처럼 요 그림처럼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진행한 대장암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절제 가능한 최대 깊이가 점막 하층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으로 절제함으로써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병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또 조기 대장암에 조기라고 붙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일기암을 말하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이제 이 병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파고든 깊이 외에
림프절 전이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파고든 깊이가 얕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림프절의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일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 대장암은 이미 이제 3기암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의 일부는 이미 진단 시점에 3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조기 대장암이라고 해서 모두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치료 후에 내시경으로 절제한 후에 환자분들의 생존율이나 혹은 대장암의 재발률 측면에서 수술로 치료한 분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끝냅니다. 상세한 소견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암이 파고든 깊이가 얕아야 되고 절제한 검체를 현미경으로 다시 검토를 했을 때 조직검사 소견에서 림프절 전이 위험인자가 없어야지 저희가 내시경으로 절제한 것만으로 치료를 끝내고 추적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암이 파고든 깊이가 저희 의학적으로 정한 기준선 이상 침범을 했거나 혹은 현미경 소견에서 좀 더 전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좋지 않은 소견들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잘 제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간혹 처음 내시경 절제 전에는 암은 아니고 대장 선종과 같은 암 전 단계 병변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내시경을 절제하고 난 다음에 대장암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환자분들께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왼쪽에 있는 모식도를 보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대장암이라고 해서 전체 병변이 모두 다 암인 것은 아니고 이 대장 선종인 부분이 주변에 분포하고 일부에 대장암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한 다음 나중에 이 전체를 내시경으로 절제했다면은 처음 조직 검사 진단과 다르게 대장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넓은 병변도 요즘에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할 수 있는데 이 전체 넓은 병변 중에 아주 일부에만 암이 확인되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장 선종을 배경으로 가진 대장암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대장암이라고 듣고 내시경 절제 혹은 수술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암이 아니라고 또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직검사로 획득한 검체의 크기를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직검사용 겸자로 조직을 얻게 되면은 아주 작은 이 표면 조직 일부만 얻게 됩니다. 이 표면 조직 일부만 가지고 이제 이 대장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늘 정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절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일부 세포들이 좀 안 좋아 보여서 처음 이 조직검사 소견으로는 암으로 진단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대장암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께 이제 앞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간혹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내시경 절제만으로 치료를 끝내고 추가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는 연기 또는 일기 대장암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드물게 발견되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직장 신경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내분비 종양 용어 자체도 좀 어려운데요. 예전에 조금 더 쉬운 용어로는 유암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암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암과 유사한 종양이다. 조금 애매한 용어이고 그렇게 정확한 의학 용어는 아니라서 최근에는 이제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통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경 내분비 종양은 신경 내분비 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에서 유래한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에 이런 신경 내분비 세포들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소화관에 신경 내분비 세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소장, 췌장과 같은 이 소화관에서 호발을 하게 됩니다. 내분비 종양이기 때문에 일부 종양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직장에서 생긴 신경 내분비 종양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매우 드뭅니다. 이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장벽의 이 층 구조에서 대장 선종, 대장 폴립 이런 것들이 표면 쪽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깊은 위치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선종은 표면,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바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내시경 의사도 발견하기도 쉽고 표면의 특성을 가지고 선종인지 아닌지 혹은 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은 이 장벽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점막이 이렇게 한꺼풀을 덮고 있고 아주 미묘한 색조 변화만 있고 그렇게 돌출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희미한 색조 변화만 있는데 내시경 초음파로 확인을 해보니까 표면 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더 깊이 파고든 형태의 종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 발생률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이제 대한병리학회 교수님들께서 28개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모아서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직장뿐만 아니고 소화기에서 발생한 신경 내분비 종양 진단 건수를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인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 중에서도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발생률이 점점 더 다른 장기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 소화기 신경 내분비 종양 중에서 직장에서 생긴 신경 내분비 종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꽤 긴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매년 한 6.2%, 6.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고요. 아직까지 왜 근데 많이 증가하는지 명확한 원인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대장 내시경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대장 내시경의 화질이 점점 개선됨에 따라서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점막 표면에 아주 미묘한 변화만 있는 경우도 잘 발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조금 더 많이 발견이 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장기의 신경 내분비 종양과 다르게 직장의 신경 내분비 종양은 예후가 매우 좋은 편인데요. 대부분은 크기가 1cm 미만인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앞서 제가 조기 대장암 말씀드릴 때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는 최대 깊이가 이렇게 점막 하층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은 점막 하층 이내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장 바깥쪽에 임파절, 림프절로 전이할 확률은 2% 미만이고요. 더 먼 장기, 간전이 위험은 또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대부분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은 내시경 절제가 가능하고 또 절제만으로 치료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 자체가 대장 용종, 대장 폴립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종을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깊이 절제를 해야 완전히 절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장 폴립에 비해서는 완전 절제율이 좀 낮다고 과거에는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폴립 절제술, 절제 방법을 좀 변형한 응용한 점막 절제술이나 점막 하박리술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기법을 적용하면은 완전 절제율을 거의 100% 가까이 90% 이상 높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을 절제할 때 단순 점막 절제술보다는 이와 같은 방법들로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 위험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도 좋고, 또 기본적으로 이 신경 내분비 종양 세포 자체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 혹이 아니라서 재발률, 장기간 관찰했을 때에도 재발률도 매우 낮습니다. 이 대한장년과학회에서 다기간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거의 6년 가까이 이제 관찰한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었는데, 1cm 미만 크기의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을 완전히 절제한 경우 재발률이 0.4%밖에 안 되었고요. 심지어 불완전 절제된 경우에도 육안으로 완전히 절제된 경우라면은 재발률이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을 내시경으로 치료했다고 했을 때 크게 염려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이 분류 자체는 이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 지금은 악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절제했는데 이게 악성이라고 설명을 또 듣고 가시면은 매우 불안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인 분들께서 검색을 하셨을 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양질의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특화된 정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뭐 췌장이나 소장에서 발생한 조금 더 진행한 신경 내분비 종양을 포함한 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한 소개들이 제법 있었고요.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용어를 모두 다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해보아도 아주 일부에서만 검색 결과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은 대장암에 비해서는 훨씬 젊은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높은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환자분들께서 나는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악성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께서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된 결과가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장기의 전이까지 동반한 췌장에서 발생한 혹은 소장에서 발생한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정보를 접하시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걱정만 키워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을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재발률도 극히 낮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치료 후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고 질문을 받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검진 대상 내시경을 환자분들 혹은 일반인 분들께 권유를 하고, 또 환자분들께서 검사를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장암을 예방하고 또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해서 대장암과 관련된 사망률까지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대장 폴립이 발견되면 악성 질환, 그러니까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장 폴립인 경우는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 내시경으로 치료가 또 가능합니다. 조금 운이 나쁘게 조기 대장암이 진단된 경우도 일부에서는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내시경으로 치료가 불가능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 조기 대장암도 진행한 대장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신경 내분비 종양은 역시 치료도 내시경으로 대부분 가능하고 예후도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질환들이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너무 상심은 하지 마시고 잘 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실 의사들은 이런 검진 대상 내시경을 시행을 받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병변들이 발견되어서 치료 후에 추적 관찰하게 되는 환자분들보다도 아직까지 한 번도 대장암 검진을 받지 않은 5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더 걱정되는 그 인구 집단 그룹입니다. 적어도 만 50세 이후에는 대장암 검진을 시작을 하셔서 대장암을 예방하고 혹은 대장암이 진단되더라도 완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미 질문들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편하게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분이 대장암 검진은 이제 몇 살부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질문을 행복한 인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앞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만 50세부터 대장암 검진을 시작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 만 50세를 기준으로 증상이 없는 그리고 다른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도 대장암 검진을 시작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50세 이상을 대장암 검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의외로 조금 그보다 젊은 연령대에서의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하더라 하는 이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검진 시작 연령을 45세로 앞당긴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선생님들하고 사실 요즘 젊은 연령대의 대장암을 진단받는 분들을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빈번하게 접하게 되면서 대장암 검진 연령을 좀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50세를 이제 기준으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암님께서 네, 밤에 잠을 주무시다가 항문이 우리하게 아픈데 괜찮은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좀 비특이적인 증상인데 50대 중반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증상과 무관하게 아직까지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대장 내시경은 받아보셔야 하고요. 비교적 최근 한 1, 2년 이내에 이런 증상이 아닌 이유로 검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받으셨던 기관에 가셔서 혹시 치액 같은 게 그 당시 내시경에서 관찰되지 않았는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크리스탈님께서 비만일수록 대장암 발생 확률이 크게 늘어난다는데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만뿐만 아니고 요즘은 이제 비만과 그다음에 당뇨 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을 포함해서 이제 대사성 증후군으로 분류하는 범주의 이 질환군이 있는데 비만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에 대장암 발생 위험이나 혹은 대장 선종 발생 위험이 늘어난다는 보고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렇지만은 비만이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더 짧은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드리 토투님께서 최근 10월이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네요. 소화기내과 약과 철분 처방을 받으셨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는데 네, 위에서 위궤양이 있었다고는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소견이 없었다고 되어 있었다고 기술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백질도 떨어져 있고 빈혈 수치도 4월 검사에 비해서 더 떨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빈혈 수치 저하가 위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10월의 위궤양이 활동기 위궤양이었다면은 빈혈 이 위궤양에서 이제 피가 새어나가면서 육안으로 혈변이 없더라도 빈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궤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혹은 치유기인 상태이면서
빈혈 수치가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 따로 언급은 해주시진 않으셨는데 빈혈이 있다면은 처음 진료 받으셨던 그 검사 기관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 위궤양에 대해서는 보통은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을 테고요.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닌 양성 위궤양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활동기 위궤양은 치료 후에 다시 위내시경 추적 검사를 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는지 혹은 양성 위궤양이 아니고 암이나 암 전 단계에 해당되는 궤양인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궤양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해당 기관에서 그냥 환자분께 안심시키고 그냥 보자고 하진 않으셨을 것 같고 이미 위궤양에 대한 치료를 좀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뭐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을 드리자면은 활동기 위궤양이라면은 빈혈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 백발마녀님께서 치질이 있는데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대장내시경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 연령대가 되었고 그렇다면 치질이 있다 하더라도 대장내시경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치질 증상과 직장암 증상 같은 것들이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문 출혈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에도 대장내시경을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검사하시기 전에 이제 검사하시는 선생님께 이제 본인이 치질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좀 젤을 충분히 좀 발라서 부드럽게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그래도 좀 덜 힘들게 검사를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송이 엄마님께서 대장 질환들도 유전적 소인이 있을까요?라고 아주 폭넓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대장 질환들이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장암 전 단계 병변인 대장 선종이 발생하게끔 하는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라고 하고요. 좀 젊은 나이, 평균적으로 한 16, 17세부터 대장 선종이 생기기 시작해서 만 40세 정도가 되면은 그 선종들이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 뭐 대장암, 유연성 대장암과 관련된 유전적인 질환도 있고, 혹은 린치 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장암뿐만 아니고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암 발병 위험까지 같이 증가하는 유전적인 질환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 중에 일부에서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네, 다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그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역류성 식도염 소견을 진단받았는데 자극적인 것도 안 먹고 또 야식도 안 먹고 하는데 이제 발생인자가 다른 것도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아주 전문으로 지금은 보고 있지는 않은데 제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자극적인 음식, 야식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음주,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만이 대장암 발생 위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비만한 경우도 그럴 수 있고요. 또 과식하게 되는 경우도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위 탈장이라고 하죠. 이제 위 일부가 식도 쪽으로 좀 탈장이 되는 이런 이 식도하고 위 관략근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소인이나 혹은 약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에 위내시경을 하다 보면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하고 식도 만나는 그 지점에 아주 경미한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결과지에는 결국 역류성 시스템이 있다고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치료의 대상은 되지는 않고요. 증상이 있다면 이제 증상에 맞춰가지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은 따로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헬로 비너스님께서 초기 대장암의 경우에 중입자 치료 같은 것이 상용화되어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기 대장암과 초기 대장암은 조금 다른 용어이긴 한데요. 우리가 대장암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었을 때 1기, 2기, 3기까지는 중입자 치료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 치료가 1기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 절제로 치료가 불가능한 1기 암, 그리고 2기, 3기 대장암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기본적인 표준 치료가 되고 3기 암의 경우, 그리고 2기 암 중에서 조직 속에서 일부 아주 불량한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중입자 치료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위궤양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빈혈이 있다고 하신 오드리 토투님께서 또 답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증상은 좋아지셨고, 네, 병원 진료를 아마 거기서 권유하셨던 것 같네요. 병원 진료는 다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사실 직장 신경 내부의 종양은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괜히 생소한 질환을 이렇게 구독자 수가 많은 그 채널에 소개를 함으로써 공연히 또 일반인들의 걱정거리만 하나 더 늘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부담이 있기는 했는데 의외로 뇌래 진료 중에서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걸 보니까 제가 조금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광주맘이라는 분께서요. 21년도에 처음 대장 용종 3개를 제거했고요. 23년도에도 또 대장 용종 1개와 선종 1개를 제거했는데 추후에 대장암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처음 21년도에 제거한 대장 용종 조직 소견은 잘 모릅니다만은 모두 다 대장 선종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권유하는 검사 간격은 한 3년 정도 뒤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제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용종이 좀 큰 게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장정결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혹은 뭐 다른 기회가 되어서 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3년도 2년 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했고요. 그런데 발견된 용종 2개 중에서 하나가 아마 선종이 아닌 것이었던 것 같고 하나는 선종이었던 모양이죠. 제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암이 걸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던 경우도 암으로 대장암이 생길 위험이 0%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정상 대장 내시경임을 확인을 한 경우에 이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과거에는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장 선종 하나만, 아주 작은 대장 선종 하나만 제거한 경우도 정상 대장 내시경 소견 못지않게 대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서 추후에 대장암 걸릴 가능성이 있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없습니다라고 답은 못 드리지만 정상 대장 내시경이었던 분 못지않게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권고안에 따르면은 23년도 검사 결과가 장정결 상태도 아주 양호했고 충분히 관찰이 가능한 상태였다면은
5년쯤 있다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다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라이브로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해본 거는 처음인데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중간에 지금 제가 보니까 격려 말씀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는 이제 진료 현장으로 또 돌아가서 열심히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